NHL은 각 팀들의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장기 결장 뉴스가 속출됐던 한 주였습니다. 한편 버펄로 세이버스는 5연승을 달리면서 리그 최상위권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NHL 핫앤낫에서 주요 팀들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안양한라가 대명 킬러 웨일즈를 연파하고 시즌 첫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안양한라는 리그 선두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73회 시작합니다. (173회) 출발해봤습니다. 11월 19일 월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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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지난 주말까지 있었던 경기들 쭉 한번 돌아보고 또 다가올 한 주 전망해보는 시간까지 오늘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댓글이 있는데요. 먼저 팟빵 피프트 비틀즈님이 지난 172회 녹음 직후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매번 댓글 쓰고 나면 녹음하신 직후라 시의적절하지 않아 지우고 했더니 의도치 않게 오랜만이 되었네요. 근데 왠지 이 글도 늦었을 것 같다는 늦으셨네요. 네. 태평양 디비전은 캐나다 팀들 강세인데 오늘 상어떼가 불꽃을 삼켜 디비전 2위가 되었네요. 스위스 용병 마이야 활약이 대단한데 좀 더 치고 나갔으면 한데 개인적으로는 리그 베스트 탑4로 예측했던 수비와 골리 존스가 아직 베스트가 아닌 듯하네요. 아시아리그는 대명이 드디어 봄하키 진출 자격 중 하나인 4연승을 지나 5연승을 해냈는데 그 상대가 하이원인 건 좀 안타깝네요. 온더스포츠 영상을 통해 보니 확실히 대명은 짜임새가 좋아져서 이번 주말 한라와의 홈앤드 어웨이에서도 좋은 경기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하이원은 국내 선수 대신 외국인, 러시아 선수들도 비용 대비 성적 효율 측면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그닥 지금까지 효과를 보이지 않네요. 그나저나 이번 주말 홈앤더웨이 시리즈가 궁금한데 딱 제 241이랑 겹쳐서 올해는 직관하기 참 힘든 한 해가 되네요. 앞으로 온더스포츠의 신세를 더 져야 할 것 같네요 하셨어요. 지난 주말에 온더스포츠 중계방송을 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댓글 감사하고요. 가로폴로님도 지난 172회 녹음 직후에 댓글을 주셨어요. 핫에 레드윙스가 들어간 게 대체 얼마만인지 감격에 겨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도 핫에 레드윙스를 넣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172회 안 넣었죠 저희가. 에드먼턴전에는 아쉽게 졌지만 그 뒤로 다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3연승도 아니고 NBA랑 비교하자면 골든스테이트의 약속의 4쿼터가 아닌 약속의 3피리어드라고 불러도 될 듯합니다. 정말 2대0이든 3대1이든 심지어 앞으로 4대0으로 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레드윙스한테는 3피리어드 믿고 볼 수밖에 없겠어요. 물론 컨텐더 팀을 상대로 한 승리들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대가 누구든 대패한 몬트리올 보스턴전 빼고요. 경기력에서는 대등한 수준을 보여왔기에 긴 연승 기대해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보스턴전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밉상 마샨드 선수에게 패배를 선사해주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아스피린 03님이 여기에 밉상 마샹드 선수 처음에 왜 미움을 받나 했더니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보니 안티가 많을만 했어요. 라고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레드윙스가 지난주는 어땠나요? 뭐 레드윙스가 올해 사실 꾸준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막 사실 계속 언급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잘해주고 있는데 좀 기대 이상으로 뭐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제 뒤에 댓글 달아주신 거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근데 골든스테이트가 최근에 좀 많이 지는 바람에 예, 오늘도 졌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예, 그건 그렇고 지금 예. 근데 좀 윙즈가 조금은 지금 약간 불안한 거는 이렇게 한 번에 흐름 타서 이기고 그러니까 막 지고 있다가도 막 3피리어드에 좀 흐름 타서 이기고 그게 또 뉴저지전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 어쨌든 경기를 리드를 하지 못한다. 요런 시점은 좀 뒤지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사실 질 확률도 높아지긴 높아집니다. 원래 또 공격이라는 게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 한 명 왔을 때 또 이긴다. 이제 우리 공격은 잘 안 풀리는데도 진짜 어거지로 이긴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력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사실 마음 편하게 보셔도 되는 게 사실 디트로이트 올해 뭐 그렇게 크게 아주 뭐 진짜 올해는 컵이다. 진짜 올해는 뭐 동부 결승 가겠지. 요런 기대를 하고 또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잘하면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군요.
다음 댓글 아스피린 03님도 172회 녹음 직후에 댓글을 주셨어요. 대명이 하이원과의 3연전 전부 이겼네요. 2위로 도약한 것과도 기쁘네요. 17일 18일 한라와의 경기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도리도리 7820님 드디어 대명이 2위로 올라서고 프롤로프 득점 공동선두 꼴리는 신내림 받은 듯 다 막네요. 초반에 우리 팀 괴롭혔던 크레인즈 그리고 니코 각 잡고 대기하세요. 우승컵은 대명 거 잘 보관하시길. 두 분 다 하이원전 끝나고 한라전 이전에 달아주신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피프트 비틀즈님 댓글 또 있어요. 전보조가 통산 400골 넣으면서 NHL 역사상 7번째로 1500경기 출장 1000어시스트 400골 이상을 한 선수가 되었네요. 제발 그에게 챔피언링을 유유유유유유유. 내시빌이 무섭긴 하네요. 0대3에서 4대3으로 역전해내는 걸 보고 지는가 보다 했는데 다국적 상어떼가 오늘은 소렌슨 덕에 이겼네요. 칼슨하고 케인이 조금만 더 잘해주면 좋을 텐데 어쨌든 홈 6연전 2경기 연승 중인데 토론토, 세인트루이스, 에드먼턴, 밴쿠버인데 세인트루이스한테 올해 이미 2경기 졌는데 나머지도 쉽지 않고 이 6연전을 잘 치러 지금 확보한 1위 쭉 지켜나갔음 좋겠네요 하셨어요. 세너제이 샤크스는 이번 주가 어땠나요? 뭐 좋았습니다. 사실 지금 캘거리랑 뭐 밴쿠버나 뭐 지금 이런 팀들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밴쿠버는 지난주 별로 안 좋았지만 캘거리가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지면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기고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너제이가 지면은 또 캘거리도 한번 져주고 또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2파전 양상이 지금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제 생각입니다. 캘거리도 경기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세너제이 팬이신데 뭐 현재까지는 기분 좋게 보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경기를 좀 지켜봤을 때는 지금 흐름으로는 올해 우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더 잘해야 되는데. 손턴 선수한테 올해 컵을 또 아무리 생각해도 손턴 선수는 15, 16 시즌에 올라갔을 때 그때 우승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말로 선수랑 딱 같이 손잡고 우승을 하는 딱 그런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아깝네요. 근데 올해는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은 좀 컵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승 후보로 봤던 올 시즌 처음이었는데 현재 모습은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댓글 잘 봤습니다. 플라이 카미님 댓글 있어요. 최근 들어 비하인드넷 댓글창에 대명 팬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대명이 잘하다 보니 팬분들도 신나서 더 열심히 듣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대명이 남은 경기 동안 선전해서 플레이오프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라와의 맞대결은 우리가 이깁니다. 크크 한라 팬이십니다. 그대로 됐네요. 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상무 아이스하키 팀의 해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막막해지는 게 사실이네요. 최근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아산 무궁화축구단 비롯한 경찰대학 소속 체육단 폐지를 보면서 남일 같지가 않았는데 말이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결성 때 협회 요구사항이 상무 아이스하키 팀의 유지였는데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폐지 결정을 내리다니 이게 더 못지라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뉴스 중에 또 이슈는 바로 상무 국군체육부대 각 종목별 선발 모집 그 공고가 나왔는데 아이스하키를 비롯해서 동계 종목은 싹 빠졌어요. 이게 올림픽 끝나고 이렇게 돌변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진짜 없어지는 건가요? 뭐 돌변이라기보다는 원래는 2019년까지 운영을 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조금 올림픽 더 직후까지 앞당겨졌죠. 네. 그게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네. 힘 없으면은 이렇게 짓밟히는 게 스포츠 종목인 것 같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우리나라의 스포츠 종목들의 현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뭐 그 전부터 해왔는데 네. 더 확고하게 드는 생각이 되어버렸고요. 팬의 머릿수가 많아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뭔가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근데 뭐 이제는 그런 팬들의 머릿수도 소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축구나 야구 없어지는 거 보면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군복무는 그냥 군 복무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대체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은데 그게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또 현실이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옛날에 2년 3년 했을 때는 뭐 대체 복무나 상무팀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기도 했는데 이제 줄고 줄어서 이제 조기수비 1년 반밖에 안 하잖아요. 네. 이미 1년 반 아닙니까? 지금 1년 반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적은 걸로 알고 아직은 있는데.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예. 이제 좀 조금씩 줄어서 1년 반까지 가는데 예, 아이스하키로 치면은 아시아리그를 예로 들면은 3월에 입대하면은 한 시즌 쉬고 그 다음에 9월에 전역하자마자 칼 복귀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군복무도 많이 줄었으니까 좀 더 예. 상무를 다시 살려내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예,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 1년 반은 어떻게 예, 복무를 할 것이며 또 뭐 운동선수라면 어떻게 또 계획성 있게 복무 이전과 복무 이후를 또 준비하고 이어갈 것인가도 대비를 미리미리 마련하는 게 그게 더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운동선수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운동선수들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복무를 기간을 뒤로 뭐 연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대체 복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무는 없어지더라도 네.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특히 아이스하키 선수들 마찬가지고요. 선수들의 그 경력 단절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이 빨리 나와야겠어요. 그냥 일반 분들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체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이 되네요. 네. 플라이카미님 의견도 잘 봤습니다. SY더맨님이 172회 또 5,000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램쿨하스님 이번 회차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연습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골리에서 문제가 큽니다. 근근히 버텨왔었는데 닐슨 부상으로 마크 스트롬이 너무 자주 나오고 백업 골리가 마땅치 않았던 게 큰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유유. 게다가 베서도 없고 오늘 몬트리올전은 간만에 패터슨이 3피리어드 역전 원타이머 골도 기록했습니다만 그걸 못 지키고 역전을 허용하네요. 순위도 슬슬 내려갑니다. 이번 주 하덴낫 나세 캐넉스 예상해봅니다. 유유. 날씨가 많이 추워지네요. 본격 겨울이 오려나 봅니다. 세 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셨고요. 172회 3,000캐시를 후원해주셨어요. 후원 감사드리고요. 밴쿠버 말씀이신데 기분 좋게 지난주까지 보셨는데 하덴낫 나세 캐넉스 오늘 나오나요? 예. 사실 최근에 제가 언급한 팀은 웬만하면은 빼는데 네. 이번엔 나 두 팀은 최근에 언급한 팀들이라도 예,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사실 이 두 팀 말고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넣었습니다. 근데 성적을 보면 안 넣을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네. 네. 램클라스님 예상대로 캐넉스 나온다는데요. 이따 하덴낫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아스피린 03님이 후원을 또 이렇게 많이 해주셨네요. 8,100캐시 172회 8,100캐시 후원해 주셨고요. 이게 지금 뒤에 내용을 보면 아마 성우재 선수의 등번호 81번에 따른 것 같고 그리고 5,000캐시를 또 후원해 주셨는데 이거는 브라이언 영 선수의 등번호 5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5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어요. 이거는 김혁 선수의 등번호 55번을 연상시키네요. 댓글이 있습니다. 김혁 선수의 300경기 출장과 100도움 쌍둥이 아빠답게 경사도 쌍으로 왔네요. 브라이언 영 선수의 300경기 출장 성우재 선수의 은퇴 대명이 이래저래 기념할 일이 많은 한 주였네요. 저도 그래서 도배성 후원을 해보았습니다 하셨어요. 이왕 경기도 이겼으면 좋으련만 팽팽한 와중에 한 끝발이 아쉬웠네요. 토요일에 원정 왔던 우리 선수들 기죽을까봐 열심히 응원했는데 정말 운이 안 따르더라고요. 한라의 수비가 그만큼 튼튼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대명 입장에서는 아직 뭔가가 약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팬임에도 홈경기 가는 게 여의치 않은 형편이지만 이번 경기는 무리해서 직관 갔는데 양팀 다 정말 치열하게 하더군요. 대명이 선제골 넣어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돈구 선수의 골 이후로 한라가 흐름을 가져오네요. 한라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고 대명은 이번을 계기로 더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선수분들 분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어요. 대명을 응원하고 계시는데요. 안타까운 연패가 됐을 것 같네요. 일단 후원도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 토요일에 안양빙상장에서 직접 뵀죠? 아니요. 아스피린 공사님을 직접 뵈진 못했고요. 네. 아스피린 공사님 자녀분이 그 선물이 자녀분을 통해서 온 거였어요? 꼬마 아이가 와서 이거 엄마가 주래요 막 이러면서 갖다 주셨는데 자녀분은 안양할라 유니폼 입고 있던데
알렉스 플란트. 네네네. 알렉스 플란트 선수 그래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귀여운 아이가 이거를 이제 그 되게 많았거든요. 그 쇼핑백이 엄청 컸는데 저희 온더스포츠 각 식구들을 위한 네. 간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네. 아무튼 선물을 정성껏 또 준비해서 주셨어요. 다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피로의 네.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예, 저는 2연전 끝나자마자 바로 먹었고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요긴한, 그렇게 또 한 명 한 명 포장을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동받았습니다. 손편지와 함께 그런 거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런 거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크고요. 감사한 마음도 크고요. 예. 그랬습니다. 주신 거 잘 먹고 또 힘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피로 회복하고요. 네. 오늘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닝 공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댓글인데요. 가로폴로님 댓글입니다. 템파베이 바실렙스키 골리가 부상을 당하고 캘거리의 마이크 스미스 선수가 팀에 유의한 흠인 상황.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골리 트레이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상황에서 트레이드할 유력한 팀이 누구인지, 트레이드 가능성 있는 가성비 좋은 골리들은 누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워드 선수는 트레이드 안 됐으면 좋겠네요. 유유. 디트로이트 오타와한테 무너지긴 했으나 데빌스를 또 OT에서 꺾고 바르 반동하네요. 오타와는 정말 도깨비 같은 팀이에요. 타크축 선수가 복귀하면서 공격력도 세지고 듀쉐인 선수가 작년보단 훨씬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는 못 가도 드래프트 1, 2, 3순위는 콜로라도가 못 가져갈지도 모르겠어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오타와 분발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라르킨 선수와 만사 선수의 호흡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압델카데르 선수도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글린데닝 같은 파워플레이 유닛의 골도 자주 터지고 또 라스무센, 조로스키 선수 같은 신인들이 웬만한 팀의 탑6, 탑4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특히 초로스키 선수는 지금 현재 페이스로는 달린 선수보다 공헌력이 더 좋은 느낌? 뒷봉이 조금 들어간 건가요? 보스턴전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 하키에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자꾸 NHL 쪽으로 가는 1인이지만 최근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봐도 무방한 한라와 대명이 최근 2연전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송 기대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가성비 좋은 골리 누가 있을까요? 연습 기자님 뭐 생각나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실 이 부분은 좀 점칠 수가 없는 게 일단 좀 가려져야 이제 성적이 이제 좀 플레이오프 갈 팀이랑 못 갈 팀이랑 이게 좀 가려져야 이제 뭐 못 가는 팀이 좀 팔고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선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딱 보이는 게 에드먼턴의 미코 커스키넨 선수 같은 선수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애나하임의 라이언 밀러 같은 선수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럼 오늘 에드먼턴 보니까 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선택이 나오고 근데 좀 더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올해같이 좀 타이트하게 계속 그러니까 막 하루 자고 나면 순위가 이렇게 막 완전 바뀌어 있고 이런 적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트레이드는 이제 중반 후반 정도 가야 이제 좀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네. 디트로이트 오타와 같은 경우에는 카척 선수는 참 잘 뽑았다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선수가 네트 앞에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존재감이 있는 선수라서 골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드레이크 패터슨 같은 선수들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생각보다 지금 그리고 드멜루나 이제 세너제이에서 받아온 티어니 같은 선수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뭐 카르손 선수 보내고 이거 뭐 그냥 아무것도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평가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고 카르손 선수 빈자리는 토마스 샤버 선수가 완전하게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면은 1, 2, 3순위는 뭐 안 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아깝게 플레이오프에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스무슨 선수나 촐로스키 선수가 상당히 올해 이제 또 레귤러로 딱 자리 잡은 했는데 이 선수들 활약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앱델케이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 선수가 좀 미래의 포석이 될 만한 선수라고 좀 장기 계약을 안겨줬는데 그냥 3라인, 4라인 그라인더 수비적인 역할 정도밖에 못하는 선수 같아서 현지 팟캐스트 들어보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던 선수인데 또 올해는 이제
스코어링 라인에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사 선수라든지 뭐 버투지 선수라든지 이런 뭐 젊은 선수들이 잘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예, 오히려 딱 맞는 옷을 입은 자리에 들어간 것 같아서 지금 디트로이트가 생각보다 초반 흐름이나 세대 교체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즐겁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린 선수는 좀 조용하게 자기 할목하고 다 열심히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당장 성적을 봤을 때는 촐로위스키 선수가 뭐 공수적인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눈이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한라와 대명 2연전 이따가 또 아시아 리그 리뷰 때 해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MAC 맥님, NHL 최초 흑인 플레이어인 윌리 오리씨가 명예전당에 헌액되었네요. 기록을 보니 충분히 이른 나이부터 NHL 레벨에서 활약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커리어를 마이너리그 하키에서 보낸 건 아마도 불편한 윗분들이 계셔서였겠죠. NHL은 타 스포츠에 비해 유색 인종들에 대한 배타성이 특히 높은 것 같아요. 심지어 같은 백인인 프렌치 캐네디언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니 무시하고 공식 NHL 경기에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심판들은 묵인하고 모리스 리차드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면 잘 나와 있죠. 헌액 연설을 듣는데 아직도 깰 장벽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발언에 울컥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윌리 오리나 더 로켓 모리스 같은 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하키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올 시즌 런키스트 베지나 트로피 수상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시즌 초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궁금하네요. 무엇보다 고무적인 게 슈팅 허용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세이브율이 9할 2푼을 넘어가요. 최근 보스턴을 TD 가든에서 무자비하게 때려잡은 밴쿠버를 단 1실점으로 돌려세운 건 압권이었네요. 명성에 비해 통산 1회 수상은 아쉬워서 계속 눈길이 가네요. 하셨어요. 일단 흑인 플레이어 윌리 오리 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베지나 트로피 수상 질문이신데요. 예, 오리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명예전당 헌액 이 부분에서 이제 보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때는 또 인종차별 같은 것도 공공연하게 있었던 때인데 그래도 오리 씨가 제가 알기로는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어느 정도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물론 뭐 언급해주신 부분이 조금 더 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런키스트 룬드크비스트 선수의 배진하는 지금 성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뉴욕 레인저스에서 일단 배지나 트로피를 딱 받는다는 거는 말씀 주신 성적 기준에는 오히려 적합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팀 성적을 상당히 보는 게 배지나 트로피입니다. 작년에 탑3가 생각해보시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죠. 작년 탑3 위니펙의 코너 헬러벅 그리고 내슈빌의 페카린의 템파베의 바실렙스키 선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 2, 3등 꼴이었어요. 이제 네. NHL 팀들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인저스 성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팀들 상태들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상위권으로 맞힐 수 없음은 물론이고 물론 뭐 레인저스가 또 뒤에 이제 82경기를 치렀을 시점에는 훨씬 이제 뭐 성적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러면은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순위로는 시점으로 어렵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성적은 좋잖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슈팅도 더 많이 받았고 이런 부분을 언급을 주셨는데 원래 또 동급이 있으면은 비슷한 이제 상황이면은 상위 호환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상위 호환인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애나하임의 존 깁슨 선수가 룬드키비스트 선수보다 슈팅을 60개나 더 받았어요. 네. 그런데 세이브 성공률은 더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짜 뭐 이전 성적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팀 성적은 뭐 자처하고라도 개인 성적으로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도 더 좋은 선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지금 이 레인저스가 이 성적으로 룬드키비스트 선수가 물론 뭐 후보에는 올라가겠죠. 지금같이 유지를 한다면은. 근데 배지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94% 정도는 나와야 팀 성적을 감안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컨텐더 팀들의 지금 골리 상태가 상당히 좋거든요. 안데르센 선수가 세이브 성공률이 93.4%가 나왔고요. 두브닉 선수도 92.5%. 그리고 뭐 지금 뭐 헬러벅 선수 같은 선수들은 올해 조금 부진하긴 한데
리네 선수도 올해 지금 몇 경기 출장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시즌 잘 보내고 있고 바실레프스키 선수조차 92.7%입니다. 그런데 이 팀들 지금 순위가 몇이죠? 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바로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물론 뭐 레인저스 성적이 앞으로 비약적으로 상승을 해서 진짜 뭐 1등, 2등, 3등 이러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 지금 순위 시점 거의 뭐 와일드카드 왔다 갔다 하면서 메트로 디비전 3위 요 정도로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남겨야 좀 후보군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탑3 정도의 후보군입니다. 네. 지금의 좋은 개인 성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팀 성적. 팀 성적이 상위권으로 받쳐줘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맥님 댓글 감사합니다. 마지막 댓글 라던스키님입니다. 11월 17일 안양 경기 직관했습니다. 크레인즈 사할린 수입 이후 한라의 기세가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어느 팀이 안양에서 한라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까요? 17일 안양 경기에서 안양 한라가 또 홈 경기 전승을 이어갔어요. 8전 전승. 어느 팀이 안양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한라가 사실 또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 2연전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또 한라가 바로 뭐 제 리듬을 찾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역시나 괜히 최근에 우승을 연속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홈 경기 남은 상대들이 이제 니코 2번 있고 다다음 주에 있죠. 그다음에 연말에 대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초에 그 사이 하이온도 한 번 있네요. 네. 일본 두 팀 있죠. 프리블레이즈하고 오지글스. 프리블레이즈하고 오지가 1월하고 2월에 있는데 뭐 프리블레이즈를 제외하고서는 다 이제 지금 플레이오프권에서 경합하고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다 후보군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2점을 따든 3점을 따든 한 번만 이기면 이기는 거라서 근데 지금 이런 기세면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라 걱정은 하는 게 아니고 또 홈에서의 한라 걱정은 더더욱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뭐 잘하면은 홈 전승이라는 기록도 세울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최근 다가오는 경기가 아이스박스전 2연전 있죠. 글쎄요. 저는 뭐 이번에 대명이 안양에서 졌는데 그래도 다음에 또 안양 2연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때 저는 그래도 대명이 그나마 안양에서 한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그나마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충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은 아마 대명이 그때 가서 절박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다시. 그러면서 또 홈에서 한라를 2연전 그렇게 꺾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불태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대충 그려지는 시나리오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는 걸로. 안양에서 아이스박스와 한라 경기 기대를 했었는데 아이스박스가 이번 주에 좀 안 좋아져가지고 한라가 또 한참 좋은 아이스박스는 안 만나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맞이했어요. 이런 것도 운이죠. 그러니까요. 뭔가 좀 되는 팀에 원정 때도 그랬잖아요. 원정 때도 시즌 초에 벅스가 부상자가 많을 때 한라를 또 만났었고 하다 보니까. 이따가 또 자세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댓글 모두 다 살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후원도 감사드리고요. 사연 배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에 관한 사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힘찬 @온더스포츠.co.kr 열려 있습니다. 아이스하키에 관한 이야기 보내주시면 또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73회고요. 잠시 후에 NHL 얘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NHL 지난 한 주간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연습 기자님이 꼽아주신 이슈는 부상자 속출, 바로 이거네요. 사실 뭐 부상자는 항상 나오는 건데 지난주 같이 좀 큰 부상 주축 선수들이 좀 줄줄이 부상을 당한 게 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좀 인상 깊어서 이번에 부상자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팀의 스타 선수들인데 거기에 장기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는데요.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NIM의 캠 파울러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안면골절 당해서 사실상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네요. 조금 일찍 복귀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늦게 복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경기에서 얼굴에 퍽을 맞았어요. 그래서 턱 부분에 복합 골절이 판정이 났고 복귀 일정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사실 올 시즌에 함푸스 린드홀름 선수와 함께 NIM의 1라인 수비를 책임지면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결장으로 인해서 수비진에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캠 파울러 선수 무기한 결장. 야, 이거 앞으로 NIM으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안 그래도 NIM이 승점이 고픈 상황인데 파울러 선수까지 지금 이탈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아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바타넨 선수 작년에 보낸 게 참 아깝다고 할 수 있는데 바타넨 선수도 또 부상을 당하는 좀 이런 애꿎은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파울러 선수가 슛이나 공격 전개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이 공백을 메울 자원이 지금 NIM이 없어요.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죠. 아하. 얼마 전에 지금 루크셴 선수 그리고 안드레이 수스트르 선수 같이 좀 이런 자원들을 AHL로 지금 보냈어요. 이제 사실 올해 이 두 명의 선수들을 계약을 하면서 약간 좀 복권을 긁는 느낌으로 계약을 했는데 AHL에 지금 있다는 거는 그게 실패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새로운 팀에서 제대로 된 활약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조차 지금 뭐 셴, 수스트르 선수들조차 지금 파울러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참 NIM이 가면 갈수록 지금 뭐 시즌 시작하기 전에 페리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부상자가 겹치고 있는데 참 올 시즌 어렵네요. NIM 캠 파울러 선수 안면 골절 무기한 결장 소식이 있었고요.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애리조나의 제이슨 데머 선수입니다.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아웃이 됐네요. 시즌 아웃? 예. 여긴 또 더 심각한데요. 그렇죠. 지금 사실 애리조나가 두 번째 페어, 세 번째 페어 수비진이 상당히 지금 거의 뭐 힘이 동급이에요. 원래 보통 뭐 탑4 정도의 힘을 딱 주면서 세 번째 페어는 좀 약한 요런 최근에 팀 칼라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좀 두 번째, 세 번째 페어도 상당히 좀 믿을 만한 선수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러한 강점이 좀 유지되는데 데머 선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던 선수였는데 지금 이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되면서 또 빨간불이 켜지고 말았습니다. 제이슨 데머가 올 시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 데머 선수의 공백은 애리조나로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전반적인 수비력 하강이 지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PK에서도 데머 선수가 좀 역할을 해주는 게 큰 선수인데 이 부분 수비적인 하강 그리고 PK의 지금 성공 저하 이 부분을 피할 수가 없게 돼버렸네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또 올해 또 부상에서 복귀했던 지금 또 초반을 좀 날렸지만 부상에서 복귀했던 제이콥 치크런 선수까지 복귀 전에서 또 바로 부상을 당하는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애리조나 입장에선 참 수비진 꾸려가기가 정말 좀 답답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NIM도 그렇고 애리조나도 그렇고 100% 스쿼드로 시즌을 치러도 쉽지가 않은데 부상자들 이렇게 또 장기 부상자들 소식은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되고 있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부상자들 더 있습니다. 보스턴의 지데노 차라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4에서 6주 후에 재진단을 하는 이런 좀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재진단. 또 4주에서 6주 지나고 또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복귀한다는 지금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올해 사실 토리 크루그 선수와 함께 보스턴 수비의 1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하면 지데노 차라 선수인데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 선수의 좀 부상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보스턴 입장에서도 차라 선수가 빠진다는 거는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손실인데 사실 올해 보스턴이 진짜 참 답답해요. 상황이 돌아가는 게. 지금 탑6에 있는 선수 중에 밀러, 맥커보이, 카르로 같은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지금 이탈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고 세 번째 페어로 나오고 있는 무어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탑6에 5명이 이탈한 상황입니다. 크루그 선수 1명밖에 없어요. 지금 거의 지금 진짜 초토화되었다라는 게 딱 맞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댈러스전에서 파트리스 베르주롱 선수까지 부상을 당해버렸습니다. 네. 이 선수의 부상은 자세하게 아직까지 아주 큰 부상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베르주롱 선수라면은 NHL에서 제일 수비적인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게 그러니까 또 수비력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풀 전력이라고 하면 충분히 보스턴이 토론토, 뭐 템파베이 이런 팀들과 해볼 만한 상황인데 지금 차라 선수까지 이탈한 상황에서 보스턴이 얼마나 순위를 지킬 수 있을지 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위권 경쟁을 해야 하는 보스턴 입장에서는 이 줄부상이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보스턴의 차라 선수까지 부상 소식을 봤고요. 2명 더 있습니다.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내슈빌의 빅토르 아르비드손 선수가 엄지골절로 인해서 6주에서 8주간 이탈이 확정이 됐네요. 야, 내슈빌이 지금 페이스가 너무나 좋은데 여기서 또 악재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 참 1라인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아르비드손 선수인데 엄지골절로 인해서 사실 올해 복귀가 불가능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내슈빌 1라인이 지금 사실 개인 능력도 좋은데 호흡이 상당히 좋아요.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조한슨, 포르스베리, 아르비드손 이 선수들이 호흡이 상당히 좋은 라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아쉬운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케빈 피알라 선수가 사실 아르비드손 선수의 공백을 메울 제일 유력한 자원이긴 할 것 같은데 좀 아르비드손 선수와 그래도 피알라 선수는 조금 타입이 약간 달라요. 피알라 선수는 그래도 좀 더 스코어러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좀 아르비드손 선수 같이 진짜 열심히 진짜 완전히 스피드를 이제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몸을 진짜 아끼지도 않고 이런 부분의 하키를 펼치는 선수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100%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하기는 약간 힘들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빅토르 아르비도손 선수가 나가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선수가 내시빌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선수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시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래도 다른 팀들보단 나은 건 뭐냐면은 내슈빌은 그래도 공격진이 깊이가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카드를 실험을 하면서 아르비드손 선수의 공백을 약간 메우려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좀 잘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르비드손 선수가 혹시나 이 공백을 뭐 메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 3, 4 라인이 조금 더 분발을 해주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다른 팀들보다는 상황이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르비드손 선수의 역할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내슈빌은 사실 프레지던트 트로피 그리고 스탠리컵 이걸 사실 노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정규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좋은 성적을 내는 큰 고비가 될 것은 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아르비드손 선수의 부상이 내시빌로서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부상 선수들 살펴보고 있는데 준비한 마지막 선수 보겠습니다. 템파베이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선수가 발 미세골절로 인해서 4주에서 6주간 결장이 확정이 됐네요. 바실렙스키 선수의 부상 소식인데요. 올해 상당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뭐 연습 도중에 발골절을 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4, 6주 결장이 확정이 됐고요. 사실 지난해 배진아 후보에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훨씬 더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템파베이의 상승세에도 상당히 큰 공헌을 하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백이 팀의 좀 큰 타격으로 골텐딩 부분에서 큰 타격으로 오게 될 것은 좀 분명해 보이네요. 주전 골리가 이탈하게 됐습니다. 템파베이의 백업 골리들에 주목하게 되게 되는데요. 백업 골리들 상황은 어떤가요? 템파가 진짜 답답한 게 백업 골리와 주전 골리의 차이가 사실 너무 커요. 지금 루이 드밍그 선수가 백업으로 있는데 이 선수가 NHL에서 아직까지 본인의 가치를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드밍그가 사실 4경기 연속으로 주전에 나왔는데 피츠버그전에서도 연속 실점, 처음에 연속 실점으로 게임을 불안하게 풀어나가더니 필라델피아 전에서도 5실점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또 3피리어드에 뭐 거의 6분여 만에 4골을 먹고 막 이러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애틀랜틱 디비전 상황이 토론토, 버펄로, 몬트리올 이런 팀들까지 지금 최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접어들면서 네. 굉장히 혼전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템파의 골문이 안정화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템파가 순위가 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실렙스키 선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4, 6주를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어떻게 보면 내슈빌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내시빌도 그렇고 템파베이도 그렇고 현재 순위상으로 동부 서부 최상위 그렇습니다. 1위
달리고 1등입니다. 있는 두 팀인데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또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네요. 자, 각 팀들이 부상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HL 핫앤 낫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각 팀들의 표정이 어떻게 엇갈렸는지 핫, 낫으로 나눠서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핫! 오프닝에 소개를 드렸죠? 5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버펄로 세이버스가 5연승, 어느덧 순위도 많이 올라왔네요. 예, 지금 애틀랜틱 디비전 3위까지 올라왔고요. 상당히 올해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네요. 지금 버펄로가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영입한 선수들,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대부분 역할에 맞는 이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프 스키너 선수가 아이클, 라인하트와 함께 1라인의 득점 역할을 아주 쏠쏠하게 해주고 있고요. 피츠버그에서 영입한 셰리 선수가 2라인 윙어로 미트스태트 선수나 옥포서 선수의 활동량을 좀 크게 보조해주는 역할, 그리고 소보트카 선수와 베릴룬드 선수는 3라인에서 좀 공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팀 체제에 무리 없이 적응하는 모습이 지금 공격진 1, 2, 3라인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 2, 3라인이 다 강해졌다라고 이제 총평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라스무스 달린 선수 역시 어떻게 보면 초반에 아주 이 선수가 진짜 뭐 다른 스웨덴 하키 전설들이 칭찬을 하고 이 정도의 기대치에 걸맞는 활약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선수가 굉장히 첫 시즌임을 감안을 하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잘 활약을 해주고 있고, 순간순간 이제 수비적인 센스라든지 위치 포지셔닝 딱 잡는 이런 법 보면은 올해 괜히 이 선수가 1라운드 첫 번째로 지명을 받은 선수가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달린 선수까지 올 시즌에 새로 팀에 들어온 선수들의 활약이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그럼 기존에 있던 선수들 중에서 또 눈에 띄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사실 뭐 아이클, 라인하트 이런 선수들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눈에 띄는 선수는 제이슨 포민빌 선수입니다. 제이슨 포민빌이요? 이 선수가 2000년대 중반에 버펄로 세이버스가 정말 뭐 동부지구 결승을 밥 먹듯이 나가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팀 중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또 올해 좀 회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사실 라이의 여파로 인해서 1, 2라인에 좀 쓰기는 어떻게 보면 좀 못 쓰는데 3라인에서 굉장히 버펄로 공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15포인트나 올리는 상황이고요. 이 득점력이 버펄로 공격진의 좀 전반적인 강화에도 좀 적지 않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수들의 좋은 활약이 뭐 기존에 있던 선수들, 새로 들어온 선수까지 이어지고 있는 버펄로 세이버스인데요. 이번에는 팀 기록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페널티 킬링이 진짜 큰 폭으로 강화된 부분 역시 올해 버펄로에 좀 돋보이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PK가 77%로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82%까지 상승을 했네요. 거의 5%가 올라간, 좀 PK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팀의 1번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라스무스 리스톨라이넨 선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수비적으로 늘어난 역할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무리 없이 좀 적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작년보다 올해 좀 수비 부담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기대에 맞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버펄로 팀 수비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버펄로 세이버스의 최근 5연승 상대를 보니까 몬트리올, 밴쿠버, 템파베이, 위니펙, 미네소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 강팀들이네요. 정말 뭐 리그 상위권 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버펄로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지, 몇 연승까지 갈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핫 첫 번째 버펄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팀 보겠습니다.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입니다. 토론토도 연승을 이어가고 있네요. 뭐 사실 캘리포니아 원정 3연전이 수입을 했네요. 네. 정말 이게 또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올해 뭐 캘리포니아 세 팀 중에 두 팀이 좀 해롱해롱하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좀 부담스러운 캘리포니아 3연전을 수입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토론토 지난 한 주를 볼까요? 토론토가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기 양상으로 잡아내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제일 긍정적인 것 같은데 네. 사실 LA전은 진짜 무난하게 이겼어요. 그냥 아주 무난하게 이겼고요. 자, 가장 토론토스러운 어느 라인을 막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균일한 화력을 딱 자랑을 하면서 LA전을 잡았고요. 세너제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쉬운 경기를 한 건 아닌데 뭐 카파넨이나 레이보 같이 좀 유틸리티 플레이어들이 좀 활약을 해주면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는 세너제이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애너하임전 같은 경우에는 백투백 경기라서 여파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다발적으로 터지는 공격이 안 나오는 좀 답답한 경기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까지 게임을 끌고 가서 이기는 이런 좀 그림을 만들어낸 부분이 상당히 좀 다양한 경기 양상에서도 모두 다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오스턴 매튜스 선수가 연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기세를 조금만 더 유지를 한다면은 전체 1위도 사실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팀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올해 토론토 메이플리프스 팬분들께서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토 메이플립스 이번에 캘리포니아 원정 3연전 수입까지 하면서 올 시즌 현재 원정 경기 9승 1패라는 또 놀라운 원정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다음 상대 일정을 보면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1위 또 역시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콜럼버스와 만나게 되고요. 캐롤라이나 그리고 다시 콜럼버스 원정 경기를 떠나게 돼요. 콜럼버스가 또 메트로 1위 요 대결이 또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세 번째 한 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콜럼버스입니다. 바로 그냥 그대로 그게 나오는데 콜럼버스도 핫에 나오는군요. 3연승으로 지금 메트로 1위 자리를 좀 굳히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 부분 좀 좋은 것 같고요. 올해 사실 제키스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캠 애킨슨 선수가 완벽한 부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지난 시즌 전반기 정말 최악이었는데 애킨슨 선수가 후반기 들어서 조금 이제 감을 찾으면서 득점 페이스가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시즌 후반기의 득점 페이스가 그대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으면서 팀 화력이 굉장히 큰 보탬이 되고 있어요. 3연승 기간 동안에도 캐롤라인전 해트트릭을 포함을 해서 8포인트를 올리면서 정말 큰 활약을 해줬고 지금 1라인이 굉장히 공고해졌습니다. 그 덕분에요. 두보와 파나린 선수와 함께 이 세 명의 선수가 58포인트를 압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1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키츠가 지금 3연승 그리고 메트로 1위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캠 애킨슨 선수의 대활약, 위력적인 1라인 짚어주셨는데요. 그 외에 콜럼버스 상승세의 요인 또 뭐가 있을까요? 보브롭스키 선수 역시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연의 경기력으로 11월 들어서 완전히 돌아왔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네요. 최근에 보브롭스키 선수가 4경기에서 4실점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네.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10월에 보브롭스키 선수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7경기에서 24실점하면서 세이브 성공률이 88.2%밖에 안 되는 좀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11월 들면서 완전히 호성적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6경기에서 9실점밖에 하지 않고 세이브 성공률이 95.4%입니다. 완전히 달라졌네요. 정말 큰 폭으로 개선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콜럼버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스페셜팀 부분만 조금 더 안정이 된다면은 지금 파워플레이랑 PK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가올 한 주 콜럼버스와 토론토의 홈앤더웨이 두 번의 대결 기대가 됩니다. 주목해 보겠습니다. 핫 세 팀을 봤고요. 이제 낫 두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팀부터 볼까요? 밴쿠버 커넉스입니다. 나왔어요. 밴쿠버 커넉스 낫에 등장했습니다. 사실 최근 언급한 팀 웬만하면 좀 자제를 하는데 버펄로전 시작으로 5연패고 지난주 게임 다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사실 캘거리랑 세너제이가 지난주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반만 이겼어도 순위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참 밴쿠버 입장에서는 좀 상위권 수호에도 좀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5연패 슈타웃 패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퍼시픽 디비전 선두 자리를 지키다가
지금 3위로 2계단이나 내려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문제였을까요? 예, 제일 큰 불안 요소 지금 사실 밴쿠버 경기에서 그간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냥 동시에 터지면서 아주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골텐징이 지금 안정화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연패 기간 동안 야콥 마르크스트램 선수와 리처드 버크맨 선수가 나왔는데 19실점을 거두면서 수비진의 지금 부담을 전혀 덜어주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줬고요. 네. 11월 초까지 사실 득점 행진이 정말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패 기간 동안 뭐 고작 2골 정도를 넣는 수준으로 공격력이 감소를 해버리고 말았네요. 네. 약점인 골텐딩 부분, 그러니까 골은 많이 먹는데 득점이 안 나오는 상황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약점에 맞물려들면서 패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페테르손 선수 역시 확실하게 경기를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슈팅 레인을 아예 안 주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원타이머를 좀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레인에 한 명이 확실하게 달라붙는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5연패 기간 동안 페테르손 선수는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아, 그 밴쿠버가 잘 나갈 때 페테르손이 잘해서 잘 나간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던 이현숙 기자님인데 그렇습니다. 상대팀들의 견제가 점점 세지고 있고 페테르손이 막히니까 뭐 경기가 안 풀리는 거네요.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연패 직전에 사실 경기에서 5실점, 6실점 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전으로 그냥 또 찍어 누른 경기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공격력의 부재 역시 팀의 큰 위기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네. 밴쿠버 커넥스에 대해서 지난 회에 이현숙 기자님이 현재 뭐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또 내리막을 타게 되네요. 그러네요. 예,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 자체가 있다는 부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불안 요소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게 이제 폭발적인 공격력 그리고 골텐딩도 순간 불이 붙으면 좀 괜찮아진다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도 기댈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예 밴쿠버도 예 그리고 또 벌어놓은 승점이 또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희망을 놓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낮 두 번째 오늘 마지막 팀입니다. 역시 퍼시픽 디비전 팀인데요. LA 킹스입니다. 아니 LA 킹스가 또 낫에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감독도 바꿨는데 좀처럼 잘 안 되네요. 감독 바뀌었는데 바뀐 거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그냥 더 안 좋아졌어요. 오히려 체제가 개편이 됐는데 순간적으로나마 지금 팀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기에도 너무 암초가 많았지 않나라고 지금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너선 퀵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백업으로 뛰고 있던 잭 캠벨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캠벨 선수까지 무릎 부상으로 4-6주 진단이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칼 피터슨 선수가 나오는데 이런 골리로는 버틸 수가 없고요. 물론 피터슨 선수가 첫 경기에서 상당히 좋았지만 이내 또 그 다음 경기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세 경기에서 LA는 12실점이 나오면서 완전히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데자르덴 감독이 새로 들어왔는데 성적상으로는 뭐 좋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는 형국이에요. 뭐 감독 교체 이후에 달라진 게 없습니까? 예,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LA의 강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수비, 그래도 존 스티븐스 감독이 있을 때는 그래도 수비는 괜찮지 않았냐라는 평이 있었는데 지난해 강점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데자르덴 감독 부임 이후에 팀의 수비 슈팅 허용 숫자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해 버렸습니다.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감독 부임 이후에 LA가 지금 경기당 34개 슈팅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임자였던 스티븐스 감독을 보면은 13경기에 28.5개. 굉장히 슈팅 지금 허용이 늘어났어요. 네. 이런 부분은 수비가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럼 데자르덴 감독이 왔으면 공격이 좋아졌냐?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전까지 좀 좋은 페이스를 보였던 뭐 코발추크 선수 같은 선수들도 지금 득점 페이스가 상당히 떨어져 버리고 말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슈팅 허용은 더 늘어났는데 공격은 안 돼. 그리고 골텐딩은 무너진 상황이야. 이러면 사실 팀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 LA가 참 올해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LA 킹스의 현재 성적을 보면 NHL 전체 31개 팀 중에 최저 승점 1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독 교체 카드까지 꺼내봤는데 분위기 전환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LA 킹스의 이 침체가 어디까지 갈런지 LA 킹스 팬분들은 또 걱정이 많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NHL 핫앤낫까지 오늘 NHL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벅스와 오지 이글스의 3연전이 있었는데 이 시리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월 15일 목요일에 양팀의 시즌 4차전이었고요. 1피리어드에 2대0 이글스가 리드를 잡았고 또 2피리어드 이후에 도미니크 포르제의 3골 연속 3연속 골이 나왔어요. 승부가 갈라졌네요. 이 피리어드 중반이었는데요. 아이스벅스가 사이토 타케시 선수가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로 빠진 후에 좀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7대0 오지 이글스가 완승을 얻었습니다. 나리사와 유타 선수가 30세이브 무실점 시즌 두 번째 셧아웃 승리했고요. 아이스벅스 후쿠지 유타카가 20세이브 7실점 패배가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패배가 됐어요. 최근 출장했던 9경기 모두 승리하다가 10경기 만에 패배를 떠났던 후쿠지 유타카 선수였습니다. 오지글스의 도미니크 포르제가 이날 3골 1도움 기록했고 다카시 세이지 선수도 포르제의 3골에 모두 도움 기록하면서 1골 3도움 역시 4포인트. 오지글스가 7골로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 경기했고요. 아이스벅스전 올 시즌 3연패 후에 첫 승을 올렸습니다. 아이스벅스가 연승의 시작이었던 상대가 이글스였죠. 팀 최다 연승 8연승 달리고 있었는데 연승 끝났습니다. 8연승 기간 동안에 4.38득점 경기당 평균 1.86실점을 하고 있었는데 0대7이라는 스코어는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게 니코 아이스벅스 이 역사적인 참패가 아닌가 이 기록이 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이스벅스가 2013-14 시즌에 도마코마이에서 있었던 오지글스전 1대8 패배 이후에 5시즌 만에 7점 차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2012-13, 2013-14 시즌 2시즌 연속으로 역시 도마코마이 똑같이 오지글스 상대로 1대8 패배 2번 2년 연속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오지글스에게 7점 차 패배가 됐습니다. 또 아이스벅스가 2009-2010 시즌이었는데요. 2010년 1월 24일이네요. 니코에서 안양한라전 0대6으로 패배한 이후에 팀 창단 후에 역대 니코 홈 경기에서는 최다 점수차 영봉패 신기록이 됐습니다. 0대7. 아이스벅스가 2008-2009 시즌에 역시 니코에서 오지글스에게 1대8로 또 진 적이 있거든요. 1대8 스코어가 많았어요. 그 이후에 10년 1개월 만에 역대 니코 홈 경기 최다 점수차 패배 타이 기록까지 달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또 2007, 2008, 2008, 2009 두 시즌 연속으로 니코에서 오지글스에게 1대8로 또 2번 연속 2시즌 연속으로 졌던 기억이 있네요. 오지글스와 이 7점 차 패배는 계속해서 2년이 또 이어졌던 이번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니코는 기록을 참 많이 쓰네요. 최다 연승에 좀 이런 또 안타까운 기록까지 불명의 기록까지 한꺼번에 떠밀려 오네요. 0대7 경기 이후에 11월 17일 토요일에 양팀의 5차전 있었습니다. 3피리어드 중반까지 0대0이었고요. 오지글스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의 선제골 나옵니다. 근데 4분 만에 아이스벅스 이토고시 선수 동점골 나오고요. 연장에 갔는데 3분 31초 만에 오지글스 에치코 토모야 선수의 골든골로 2대1 오지글스가 연장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도 나리사와 유타가 34세이브 1실점 승리, 후쿠지 유타카가 30세이브 2실점 패배가 됐고요. 오지글스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가 시즌 11호 골 기록했네요. 다음날 6차전에서도 1도움 추가했는데 최근 7경기 연속 포인트를 이어갔고요. 골 랭킹 4위, 득점 선두하고 2골 차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득점왕 경쟁의 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23포인트째 올 시즌 리그 포인트 랭킹 1위로 올라선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입니다. 오지글스가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7번의 연장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3연장승, 2슛아웃승, 1슛아웃패, 1연장패. 승률은 괜찮네요. 아이스벅스가 올 시즌 연장 이후 3전 전승 기록하고 있었는데 4경기 만에 연장 가서 첫 패를 기록했던 5차전이었습니다. 11월 18일 양팀의 시즌 6차전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입니다. 오지글스 선제골
후에 아이스박스가 53초 간격으로 연속골, 오지글스가 2대1로 역전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지글스가 바로 또 6분 만에 재역전을 만듭니다. 연속골. 엠티넷 골까지 더했던 오지글스가 최종 스코어 4대2로 또 이겼습니다. 나리사와 유타 24세이브 2실점. 이번 3연전에서 88세이브 3실점 3승 모두 챙겼고요. 아이스박스 후쿠지 유타카는 17세이브 3실점 패배. 개인 9연승 후에 3연패가 됐네요. 6차전에서는 아이스박스가 2연패하고 전체적으로 라인업도 좀 바꿔 나왔고 했는데 3연패를 막지 못했고요. 아이스박스 이번 3연전 가장 강력한 라인이었던 1라인 테라우 히로미치, 후루아시 마쿠로, 테라우 유리가 3경기에서 1골 1도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4경기 연속골 이어가던 골랭킹 1위였던 요나스 알란네도 이번 3연전에서는 0포인트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양팀의 이번 3연전이 2승 1연장승 승점 8점, 오지글스가 3연전 수입을 가져갔습니다. 야, 니코였는데 지난주에 최소 니코가 2승 1패 뭐 잘하면 수입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이었는데 완전 거꾸로 나왔네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번 걸 봤을 때는 오지한테 상당히 좋은 신호가 많았어요. 사실 7대0 이런 경기는 어느 골이라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좀 대승을 했다 그냥 이 정도에서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잡은 게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지글스 입장에서요?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오지가 지난주 이제 끝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래도 포르제 선수를 다카시 세이지나 뭐 에치고 토모 이렇게 세 명을 묶으면 속도 부분에서 아무도 따라가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이번 3연전에서 포르제 선수와 타카시 선수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바로 나왔어요. 세 경기에서 효과가 이제 모두 굉장히 큰 효과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니코가 좀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포르제 선수는 굉장히 중요 장면에서 골을 계속 넣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좀 NLB에서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던 이 클래스가 어디 안 간다라는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지가 수비력이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1라인, 상대방의 1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라인을 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테라오 유리 선수를 완벽하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좀 테라오 유리 선수의 옵션을 완전히 제약을 하는 이런 흐름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테라오 유리 선수의 장점은 굉장히 퍽핸들링 스틱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좋다. 그리고 패싱 능력, 공격 부분에서도 슛이 생각보다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막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의 장점은 좀 독불장군형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선수가 패스를 넘겨주고 이런 부분을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일단 해결하려고 하는 걸 처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지 선수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 선수를 고립을 시켜버리면 가령 뭐 슛하기 좋은 부분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라든지 포지셔닝을 잡고 못 들어오게 한다라든지 좀 길목을 잡고 차단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면은 테라우리 선수가 결과적으로 퍽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지만 공격에서 실효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 세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니코의 1라인을 완벽하게 틀어 막은 부분이 오지에서는 성공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경기 외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니코는 대부분 좀 많은 주축 선수들이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를 다녀왔어요. 원정을 다녀온 반면에 오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뛰긴 했지만 크레인지랑 뭐 국내에서 경기를 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피로의 차이가 있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요. 우리나라 한라와 대명의 매치업, 이번 매치업 같은 비슷한 형국이었네요. 뭐 사실상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지가 게임 플랜 같은 걸 훨씬 잘 짜왔어요. 전에 뭐 진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내칠 부분이나 이제 다시 좀 좋게 말씀드릴 부분가 이제 테라 유리 선수를 완벽하게 틀어막는 이런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그리고 니코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비 지역에서 턴오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오지의 실점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고, 결국 잘한 팀이 이긴 거죠. 이번 부분에서 확실히 니코 이번 3연전에서 니코의 경기력이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좀 후쿠지 선수가 좀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과 동시에
경기력이 좀 내려왔다는 부분, 그리고 수비진에서 많은 실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기회를 많이 준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오지 정도의 이제 선수진을 구성하고 있는 팀에게 이 정도 많은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경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게 3연전에서 좀 증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지글스가 왜 3연전을 다 이겼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어요. 니코 아이스박스의 다음 상대가 데미언 킬러 웨일즈인데 오지글스가 이번에 어떻게 이겼는지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충분히 좀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네요. 지난해 박김찬 PD님이 니코 수입까지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주셨었는데 좀 너무나 뜻밖의 결과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니코 매직이 없었대요. 예, 없었고 뭐 이제 오슬기 위원님이나 오광식 해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니코 매직이 이번에 없네. 그래서 참 니코는 정말 알 수 없는 팀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오지가 다시 굉장히 늦게 시동이 걸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저희 이제 오지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어느 팀이든 이제 좀 다급해지고 이제 좀 절실함이 생기면은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지나 봅니다. 이번 3연전 수입, 오지글스가 아이스박스 3패 후에 3연승 했어요. 오지글스 기준으로 2승 1연장승 1슈다우패 2패 승점 9점으로 양팀의 올 시즌 전적은 승점 9점씩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오지글스가 최근 5경기에서 승점 1점밖에 얻지 못했었다가 이번에 시즌 첫 3연승 5위 사할린에게 단숨에 승점 2점 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반면 아이스박스가 최근 8연승 후에 홈에서 충격적인 3연패를 당했는데요. 4위로 내려앉았고 졸제 지금 5위 사할린, 6위 오지이글스의 추격권 안으로 쫓기게 됐어요. 순위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던 이번 3연전이었습니다. 뭐 한 주 잘못하면 쭉 미끄러지고 한 주 잘하면 그냥 쭉 올라오고 지금 뭐 리그가 그러네요. 연승 연패가 많아요 요즘. 국내 2연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양 한라와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안양과 인천을 오가면서 2연전을 치렀는데요. 보겠습니다. 11월 17일 토요일 양팀의 시즌 3차전 안양 경기였습니다. 0대0 쭉 갔고요. 이 피리어드 중반에 한라 김상욱 선수의 선제골 나왔고 이후에도 1대0 한 골차 긴장감 속에 유지가 됐어요. 끝까지 한라가 한 골을 지켰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0 한라가 정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슈팅수 30대 22 안양 한라가 앞섰고요. 맷달튼이 22세이브 무실점, 시즌 5번째 셧아웃 기록했어요. 알렉세이 이바노프가 29세이브 1실점, 이날도 활약이 좋았습니다만 한 골 실점하고 패배가 됐습니다. 한라 김상욱 선수가 최근 4경기 연속골 이어가는데요. 이 4경기 연속골, 연속골도 연속골인데 영양가가 만점이에요. 연장 골든골, 선제 결승골, 동점골, 이날도 선제 결승골. 해결사 김상욱 선수 모습 계속 이어졌고요. 인터뷰는 안양 한라의 김윤환 선수와 나눴습니다. 선제 결승골 때 아주 좋은 패스로 도움을 기록했던 김윤환 선수 인터뷰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만나보시고요. 한라 박우상 선수가 이날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강윤석 선수가 또 부상으로 이번 2연전 모두 결장했던 한라였네요. 한라가 4연승, 올 시즌 2번째 4연승했고요. 대명을 제치고 2위로 뛰어 올랐던 결과였습니다. 올 시즌 대명전 2패 후에 첫 승을 올렸죠. 한라가 2승리까지 올 시즌 안양 홈 경기 8전 8승을 이어갔습니다. 5승 1연장승 2슈다우승. 홈 경기가 총 17경기인데요. 올 시즌은 2연승도 어디까지 갈지 주목해보겠습니다. 대명이 최근 5연승 달리다가 팀 최다 연승 기록이 멈췄습니다. 지난 한라전 2경기 10득점, 3차전에서는 또 무득점으로 반전이 일어났고요. 시즌 3번째 무득점 패배였네요. 대명은 김혁, 브라이언 영 두 선수가 함께 개인 통산 300경기 출장 달성했던 시즌 3차전이었습니다. 다음날 4차전 경기 결과 보겠습니다. 이날은 인천 경기였는데요. 18일 일요일 0대0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이 피리어드 중반에 대명이 파워플레이에서 알렉산더 프롤로프 선수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습니다. 근데 곧바로 2분 뒤에 한라 이돈구 선수가 동점골 1대1을 만들었고요. 3피리어드까지 1대1로 끝났고 연장 들어갔는데 1분 39초 만에 조미너의 패스, 빌 토마스의 골든골. 한라가 최종 스코어 2대1 연장 승리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슈팅수는 44대 30 안양 한라가 많이 앞섰고요. 맷달튼 29세이브 1실점 승리. 이번 2연전 맷달튼은 51세이브 1실점 2승 챙겼습니다. 알렉세이 이바노프는
이날 42세이브 2실점. 이날도 분전했는데 결과 또 패배예요. 이번 2연전 71세이브 3실점. 결과는 2패였습니다. 참 아시아리그 최고 골리 대결로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 경기 끝난 후까지 기록을 보면 세이브 성공률 1위는 알렉세이 이바노프 95.00%, 95%대까지 올라왔어요. 2위 맷달튼 94.22%. 평균 실점은 1위 맷달튼 1.65, 2위 알렉세이 이바노프 1.69. 이번 시리즈 결과로 1, 2위가 바뀌었네요. 이 두 선수는 이번 시리즈 정말 둘 다 너무 잘했습니다. 한라 이동구 선수가 동점골로 올 시즌 첫 골 신고했습니다. 본인이 먼 거리에서 때려놓고 또 쇄도우의 리바운드 골까지 집중력이 돋보였고요. 한라 빌 토마스가 연장 골든골 조민호 도움을 받았죠. 시즌 13호 골 랭킹 공동 선두 지켰습니다. 빌 토마스 선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라의 문국환 선수가 이동구 선수 동점골 때 도움이 기록되면서 개인 통산 100포인트가 달성이 됐는데요.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문국환 선수 도움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고요. 답답한 게 많은데. 네. 예. 왜 이런 기록이 이게 나왔을까요? 뭐 경기 중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경기 중에는 어시가 없었죠. 경기 중에는 도움 2개 없이 이동구 선수의 골만 기록이 네, 됐다가 근데 나중에 수정이 됐는데 끝나고 갑자기 도움이 2명이 생겼는데 김원준, 문국환, 세컨더리 어시스트에 문국환 선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근데 문제는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문국환 선수의 터치는 없었단 말이죠. 블루라인 이동구 선수가 블루라인 근처에서 슛 때릴 때 옆에 서 있긴 했었는데 네. 그런 걸로 여시를 주진 않죠. 예. 실제로는 그 전에 두 번의 터치를 보면은 김원준 선수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신영현 선수가 김원준 선수한테 패스를 해준 게 있었는데 답답한 게 많아요. 아시아리그 기록지가 매 경기 이렇게 오류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하나 이상씩. 예. 예. 이날도 이 어시뿐만 아니라 이날 이제 맨멀리 선수하고 알렉스 플란트하고 파이트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텐을 각각 받았는데 기록지에는 맨멀리는 투텐, 알렉스 플라트는 투투. 예, 8분이 사라졌어요. 실제 경기는 두 선수 다 12분 퇴장을 적용받았는데 8분이 사라져서 이건 뭐죠 또? 알렉스 플란트는 페널티 기록에 8분이 사라져.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제가 아시아리그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어판. 기록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기록지대로 업로드를 하다니 이거 틀린 걸 너무나 아는데. 틀린 걸 그대로 업로드하자니 그것도 문제고. 예. 근데 또 이거를 바꿔서 올리면은 공식 기록인데. 공식 기록인데 바꿔서 올리면은 이게 또 아시아리그 원래 있던 홈페이지 기록하고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2018년이거든요. 2008년 아니거든요. 예. 좀 수정을 할 거면은 그러니까 그런 규정 자체도 없는 게 좀 답답하고요. 네. 예, 수정을 할 거면은 뭔가 근거 자료를 들이밀고 수정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땡깡 부려서 하나 올리는 거 마냥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기록지 확인 다 하지 않습니까? 원래 경기 끝나고 각 팀마다 사인하잖아요. 네. 기록지 확인하면서 자기 팀 선수 페널티 시간 제대로 적용돼 있는지 상대팀 선수 페널티 시간 뭐 골다운 기록 제대로 적용돼 있는지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대충 사인하고 넘긴다라는 게 답답하고요. 한심스럽고요. 네. 이날 문국환 선수 이 도움이 100포인트 달성 도움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선수 본인은 자기는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당당하게 이렇게 뭐 골이든 어시든 뭔가 영상 기록을 남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당당하게 자기도 100포인트 해서 김혁 선수처럼 이렇게 막 테이프 감아서 퍽 이렇게 들고 사진 찍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답답하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기록적으로 큰 답답함과 아쉬움이 생기네요. 이날 경기 결과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라 김원중 선수가 이날까지도 결장 5경기 연속 결장을 했는데요. 뭐 제가 경기장 들어가다가 김원중 선수를 만났어요. 그날 11월까지는 휴식을 취한다고 하네요. 12월부터 복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명 알렉산더 프롤로프 선수가 선제골로 시즌 13호 골, 빌 토마스와 골랭킹 공동선두 또 같이 가고 있습니다. 대명 김혁 선수는 프롤로프 선제골 때 도움, 이 도움으로 개인 통산 100도움을 달성했어요. 김동환, 이돈구 선수에 이어서 국내 수비수로서는 3번째 기록입니다. 대명은 4차전에서 최시영 선수가 최근 14경기 결장 후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사할린과 개막 3연전 후에 쭉 못 나오다가 2달여 만에
오랜만에 모습을 봤습니다. 대명은 시몬 데니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죠. 9경기 연속 결장했는데요. 대명 이현준 GM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빠르면 24일, 25일 니코 아이스박스전 복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12월 초에나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날 인터뷰는 대명 캐롤웰즈 이용준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상당히 그 안타까운 패배 후에 만났는데요. 이날 또 이용준 선수가 1피리어드 또 벤치에서 분풀이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이날 또 고참으로서 또 이날 경기 결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만나보시고요. 양팀의 이번 2연전 안양과 인천을 왔다 갔다 했는데 1승 1연장승 승점 5점 안양 한라가 2승 수입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인천 지난번 2연전 2연패를 이번에 2연승으로 완벽하게 소력을 했던 안양 한라였습니다. 뭐 두 경기 다 접전이었는데 결과는 한라가 2승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인천에서의 경기에서 안 됐던 거를 확실하게 한라가 풀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위에서 이제 나타난 차이점이 결과적인 차이가 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가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역을 간결하게 빠져나가는 연습을 많이 한 게 눈에 보였어요. 대각선 패스로 한번 딱 질러주고 그거를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윙에 한번 쳐줘서 칩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어가는 플레이를 하면서 지난 2연전 같은 경우에는 대명의 지역 진입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이제 경기에서 지금 눈에 딱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그 전략이 1, 2차전 그대로 먹혀들면서 굉장히 수월하게 상대 대명 지역에 진입을 했고요. 그 진입을 바탕으로 인해서 퍽을 가지고 이제 계속 막 스위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퍽을 몰고 가서 퍽을 점유를 오래 퍽 상대방 진영에서 하다 보니까 공격 찬스도 훨씬 더 좋은 찬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슈팅을 주는 부분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실 이바노프 선수 아니었으면은 이 두 경기는 점수차가 더 크게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명 위기가 많았어요. 예, 이 훨씬 더 크게 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대0, 4대0 경기도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사실 이바노프 선수가 매 경기 그렇지만 이 두 경기에서도 상당히 잘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대명이 1점이라도 딸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만큼 네. 사실 사실 대명 경기력이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2연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스페셜팀을 이제 역으로 공략을 하는 장면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사실 그런 장면도 별로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좀 좋게 나왔던 그런 공격 결과물이 이번 안양이나 인천 이번에 다가온 2연전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득점력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한라는 딱 이기기에 충분한 득점을 어쨌든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지역을 수월하게 빠져나가는 그거 하나의 차이점. 지난 부분에 안 됐던. 네. 그게 결과적으로 좀 크게 도움이 됐고요. 사실 한라가 수비 같은 부분 경우에는 워낙 예전부터 좋았던 팀이기 때문에 라인 매치업 같은 부분도 이번에는 좀 리건 선수와 플란트 선수를 딱 묶으면서 좀 적재적소에 이 선수들을 활용을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날튼 선수도 여전히 이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만한 두 경기를 상당히 잘 치르긴 했는데 그래도 골리 대결에서는 이바노프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결과는 나쁘게 나왔지만은 사실 두 경기 동안 슛을 70개 넘게 받고 이러면은 이건 진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슈팅 허용률 자체에서 그렇게 수비진이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대명이 앞으로 무조건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바노프 선수도 언제까지 계속 이런 활약을 펼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점점 이제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이제 시즌 중반을 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고 매 경기 진짜 뭐 이렇게 지금 뭐 30개, 40개 이렇게 막으면은 이걸 진짜 95%를 어떻게 지금까지는 끌고 왔지만 이게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병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비진을 좀 정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또 시몬 드니 선수가 빠진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도 평가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또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잘 안 풀리고 좀 수비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 이바노프 선수의 좀 짐을 덜어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자체가 빠르게 좀 정비를 해야 지금 사실 대명이 위치 자체는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더 답답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지금 후반기에서 좀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약점 같은 좀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한다면은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이현숙 기자님이 말씀 주신 거를 일단 좀 짚어보면 한라가 지난 2연전에서 2경기 10실점으로 2연패한 후에 이번 2연전에 확실히 대응책을 들고 나왔고 그것이 통하면서 그렇죠. 이번 2연전 2경기는 1실점 완전히 그 대명의 득점력을 차단해버린 뭐 그런 좀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맷 달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로 챌린지 기간에 한 2주 쉰 게 저는 좀 좋은 에너지 충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최근 몇 년간 맷 달튼 선수 페이스 뭐 거의 뭐 모든 경기를 책임지고 있다시피 하는데 한 시즌 20경기쯤 오면은 피로감이 오거든요. 그렇죠. 페이스가 떨어질 수 있는데 최근에 유로 챌린지 기간 휴식이 좋은 약이 됐던 것 같고 이바노프 선수는 이 페이스 지금 아무래도 말씀 주신 대로 좀 이바노프 선수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대명 또 동료 선수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김자 PD님은 이번 2연전 어떤 감상평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안양알라가 잘 됐던 거는 이현숙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수의 그런 대비책들이 뭐 그대로 잘 표출이 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더 자세히 보면은 중계 때도 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는데요. 수비가 더 견고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해설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이현숙 기자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수비라는 게 수비 지역에서의 수비뿐만 아니라 상대가 퍽을 상대 진영에서 끌고 나오는 시점부터 수비를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3, 4차전 공통된 부분들이 대명의 수비수들의 턴오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위기 장면들도 두세 차례씩 나왔었고요. 근데 그게 대명 수비수 선수들의 뭐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력이 모자라고 이래서 턴오버가 나온 것보다는 줄 데가 없어서 퍼고 오래 끌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강한 포책이 들어오고 압박이 들어오니까 턴오버가 발생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만큼 안양알라가 패스길을 다 차단하라고 선수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다 막아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또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런 루트들을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비가 견고했다라고 또 표현이 나왔던 것 같고요. 대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패턴 플레이들이 좀 가짓수가 적었던 게 안양알라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가짓수가 많았으면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턴오버도 생기고 그다음에 브레이크아웃 하는 과정에서 또 힘겨운 과정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역 진입해도 거기에서도 뭐 뭔가 신통치 않은 공격력이 보여질 수밖에 없었고 슈팅도 적었고요. 네. 맷 달튼 골리가 좋은 활약, 좋은 기록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리바운드 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네. 맷 달튼이 그냥 쉽게 막아도 되는 건데 누워서 막은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슈퍼 세이브처럼 보여지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거는 슈퍼 세이브로 보기보다는 그냥 불안해서 퍽을 흘려서 퍽을 잃어버려서 누워서 막았던 장면들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골이 안 됐던 거는 안양알라 수비 선수들의 커버가 그만큼 뒷받침됐기 때문에 실점으로 안 이루어졌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골리 싸움에서는 확실히 이바노프가 잘하긴 했죠. 근데 공격에서 못 풀어주면은 뭐 백날 막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게임은 지는데. 그래서 이바노프가 마지막 4차전에서 42세이브를 했는데 마지막 연장골을 먹고 스틱을 막 골대 치고 막 집어 던지고 했었거든요. 화를 냈었는데 그 앞선 이동구 선수의 골. 네. 그 골 때부터 이미 기분이 상했는데 이 연장 갈 경기가 아닌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골 먹고 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더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동구 선수의 골 자체도 되게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기 잘못도 있지만 네. 이제 뭐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저도 꼴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바노프 꼴리가 이번 어제 경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600개의 슛을 상대를 했고요. 올 시즌 현재까지요. 네, 그 중에 실점은 30개. 그러니까 95%가 나옵니다. 네, 570개의 세이브를 올렸는데요. 지금 정경기를 다 출전하고 있는 꼴리가 3명이거든요. 네. 맷 달튼, 이바노프, 크레인지의 드류 맥킨타이어. 예.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슈팅과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고요. 똑같이 맷 달튼과 30실점을 했는데 슈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슈팅이 거의 한 80개 차이 나거든요. 네. 네. 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세이브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와 95%는 진짜 저는 아시아리그 2013년부터 찍어왔는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맷 달튼이 94.16인가 찍었어요. 시즌 마무리했을 때. 네. 이번에 기록 깨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는. 예 그리고 매 경기 세이브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맷 달튼처럼 그러니까 못 막아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막아내는 것보다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순발력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컨트롤로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는 그 차이가 그래서 좀 더 팬들도 이바노프에도 좀 더 주목이 가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바노프 얘기만 하게 되는데 대명은 좀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절실함은 안양알라에서 더 있었다. 굉장히 그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지난번에 2번 지고 저희도 예상했잖아요. 네. 2패하고 단단히 벼르고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인터뷰 할 때마다 다 벼르고 있다라고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눈으로 보였고 굉장히 디테일함까지 신경을 썼던 게 경기 결과로 차이가 났던 거고 대명은 글쎄요.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 대명이 안 좋게 가면은 이렇게 안 좋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니코전이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만약에 니코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네. 연패로 가죠. 그 다음 상대가 사할린이에요. 3연전입니다. 네. 여기도 좀 쉽지 않단 말이죠. 그거 끝나면 또 안양이에요. 그래서 안양 원정 2연전. 네. 근데 그 아까 안양 홈 연승이 언제 깨질까라고 하면은 만약에 니코와 사할린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대명이 한 번 더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단 말이죠. 벼랑 끝. 벼랑 끝에 오면은 다시 한번 지난 안양 홈에서 2연전처럼 안양 원정 가서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네.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근데 있고 이번 대명으로서는 이번 2패 자체도 또 다음 안양 2연전 때 또 벼르고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될까봐 걱정이 커요. 1실점에 만족하고 연장 가서 1점 땄으니 만족하고 이렇게 될까봐 아니 뭐 그게 이번 걱정이고요. 2패 또 벼르고 나오겠죠 대명도. 다음에 골대 안양 2연전 그 때. 3차전에서 골대 2번 맞춘 거에 만족하고 이렇게 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 크고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사람은 우리는 괜찮아 하고 있는데 몸은 안 괜찮은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고 더 안 좋은 시나리오는 작년처럼 될까봐. 작년에도 분위기 좋았다가 홈에서 몇 번 미끄러지고 그러고 막판에 일본 원정 가서 반타작하고 그리고 남은 경기 결과 기다리게 되는 지금 그 상황이 그렇거든요. 만약에 안양 한라전까지 계속 흐름이 안 좋아지면은 그다음 일본 원정인데 오지랑 크레인지란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홈으로 돌아와서 뭐 오지 상대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작년처럼 안 가려면은 빠르게 복귀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시나리오고요. 대명이 이번 2패 후에 뭐 말씀 주신 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지난 시즌 잠깐 보면 지난 시즌에 전반기 때 14경기 7승 7패 반타작 했거든요. 근데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첫 8경기에서 1승 7패로 무너지면서 그게 문제죠. 마지막에 일본 원정 가서 잘했으나 만회가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 그게 플레이오프 못 가는. 어제 경기 끝나고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반기 끝났어요. 네. 어제 후반기 첫 경기였죠? 네. 2연패예요 현재. 네. 그래서 이거 현재 좀 상위권 잘 유지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후반기 시작부터 홈 경기 안 좋아지면 더 있는데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딱 어제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들었던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작년 얘기였던 거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복이 있을 때도 연패 뒤 연승이 계속 시리즈마다 반복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대명 선수 구성원들이 연패를 거듭하고 난 이후에는 곧바로 일주일 만에 복귀가 되는 그런 경기력을 또 보여줬으니 니코전은 또 그런 부분에서는 연승으로 갈 수 있는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는 맞죠. 네, 정말 그지 같은 시나리오로 가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는 안 갈 거라 믿고요. 네, 니코전 연승 가고, 이왕이면 4할림까지 해서 다시 안양할라도 지금 4연승을 2번 이상 했으니, 네. 대명도 그 정도 하면은 우승권에서 다시 한번 경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 섞인 바램도 가져봅니다. 지금도 뭐 당장 나쁘지 않죠 상황이. 3위예요. 네. 승점 차이도 많이 안 나고. 지금 선수 구성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3위로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1위로 경쟁을 경합을 벌여야지. 보셨잖아요? 잠깐 하면 미끄러지는 거. 네. 한라와 대명의 2연전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나 꺼내려고 하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양 팀이 두 번째 시프트 만에 굉장히 일찍 연장에서 일찍 경기가 종료되는 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 3대3으로 진행이 되는 연장인데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의 기용이라는 게 약간 모험수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양날의 검이죠. 한 시즌을 치르면서 한 팀이 적어도 한 5번에서 10경기 정도 연장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스위프트 선수가 워낙에 뭐 포인트 생산 능력이 좋고 골 결정력도 좋은 선수이긴 한데 이게 1실점이면 바로 그냥 경기를 내주는 3대3 연장에서는 수비 쪽에서의 위험 요소가 좀 더 큰 부분이 크죠. 있어요. 최근에 또 스위프트 선수가 조금 백책이라든지 수비력 가단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좀 그리고 케이스도 있고. 진 경기를 생각했을 때 돌이켜 보면은 결승골을 허용했을 때 결정적인 장면을 제공해주는 선수가 또 스위프트 선수가 항상 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더 각인이 되는 것 물론 같아요. 공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기여도가 높은 선수인데 수비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즌부터 이제 아시아리그로 3대3 연장을 시행하는데 5대5 연장보다 3대3 연장은 더 위험도가 커지는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 대명이 연장 2번 했는데 2번 다 졌습니다. 근데 2번 그 골든골 때 스위프트 선수가 있었고요. 네. 지난 시즌 하이원이 연장 4번을 졌는데 4번 중에 3번 지는 그 상황에 스위프트 선수가 또 있었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스위프트 선수가 연장에서 결정을 지어주는 경기는 몇 경기가 되느냐 한번 찾아봤는데 올 시즌까지 포함해서 지금 최근 3시즌 동안 3대3 연장제도 시행 이후에 스위프트 선수가 총 17경기의 연장을 경험했는데 이 17경기에서 0포인트입니다. 네. 연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 연장에서 그 정도면은 양날보다는 저희 쪽으로 오는 검이 더 날카로운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스위프트 선수 본인이 연장에서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좀 심하게 말하면 연장 자체에서 좀 기용을 자제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감독의 결정 사항이니까 뭐 저희 권한은 아니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스위프트 자리 이영준 선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4할린 원정에서 연장에서 결승골을 넣었을 때 맨멀리의 패스를 받아서 한 방에 결정 지어주는 이영준 선수의 그 복귀골, 팀 합류하고 첫 골, 그 골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어가지고 네. 연장 때 그리고 그 이영준 선수의 그 활동량과 커버력은 또 어느 선수도 그 정도의 모습을 못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영준은 프로로프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골 먹고 하긴 했었죠. 네. 뭐 연장 패배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2연전 결과 한라가 올 시즌 첫 5연승 달렸고요. 크레인즈 제치고 리그 선두 또 탈환했습니다. 지금 크레인즈하고 세 번째 1위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한라가 1위고요. 대명이 3차전에서 5연승 끝났는데 4차전도 지면서 인천 홈 경기 5연승도 함께 끝났습니다. 2연패인데 좀 다시 다잡고 재정비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잠시 후에 이번 주 경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위 먼저 보겠습니다. 안양 한라가 18경기에 승점 36점 1위, 2위
일본 재즈 크레인즈가 18경기 34점. 3위 대명 킬러 웨일즈가 역시 18경기 32점. 36, 34, 32, 1, 2, 3이고요. 4위 니코 아이스박스가 20경기 치러서 31점. 5위, 6위 사할린과 오지글스가 똑같이 17경기 치렀는데요. 26점, 24점으로 사할린이 5위, 오지글스가 6위입니다. 2점 차. 7위 하이원이 15경기, 가장 적은 경기 수고요. 15점, 7위. 도크 프리블레이즈가 17경기에 12점으로 8위입니다. 6위 오지글스가 따라오면서 지금 4, 5, 6위 간격 좁혀졌고, 근데 5위, 6위 오지글스가 아이스박스보다 3경기 적게 치렀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승점 차이가 또 따라잡힐 수 있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하이원하고 프리블레이즈가 좀 분발해주면 순위표가 더 재밌어질 텐데. 경기도 제일 적으니까요. 일단은. 네. 좀 빨리 20점 돌파를 해야 될 지금 하이원과 프리블레이즈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다가올 한 주에 아시아리그 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 한 시리즈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본 하치노에서 도크 프리블레이즈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 3연전이 11월 22일, 24일, 25일 목, 토, 일요일에 있습니다. 9월 쿠시로 2연전에서 크레인즈가 2번 다 이겼어요. 1 정규승, 1 슈트아웃승. 11월 4일 요코하마 직결전에서도 2대1로 크레인즈가 이겼는데요. 3승을 크레인즈가 하긴 했는데 3경기 다 한 골차 슈트아웃 접전이었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3승, 크레인즈의 전승 우세. 이번 3연전 하면은 양팀도 정규리그 6라운드 끝납니다. 프리블레이즈가 최근에 10연패 포함해서 12경기 1승 11패, 많이 어렵고요. 크레인즈는 최근 보니까 10경기에서 5승 5패입니다. 4승 1 슈트아웃승, 2 슈트아웃패, 3패. 시즌 초반에 막 달리던 그 정도의 기세는 아니에요. 조금 한풀 꺾인 감은 있습니다. 크레인즈가 1위 할라에 지금 승점 2점을 뒤진 2위인데 이번 3연전 9점이 걸려 있습니다. 몇 점을 추가할 것인가? 선두 탈환할 수도 또 있을 것인가? 달려 있어요. 프리블레이즈와 크레인즈의 3연전 전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크레인즈가 3승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7점이 될지 9점이 될지는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모든 부분에서 사실 블레이즈가 웃을 수 있는 부분이 크레인즈에게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무난한 경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진짜 올해 블레이즈는 사실 이제 팀 코칭 스텝이 어떻게 보면 좀 원하는 하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지금 공격진이나 수비진에서 얕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뭐 이토나 뭐 하타가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뭔가 불이 붙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안 나왔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상대방은 예전에 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노우에가 지금 뭐 드루 맥킨타이어라는 상당히 믿음직한 선수로 자리매김을 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크레인즈 선수들의 이렇게 4라인까지의 깊이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도 당연히 크레인즈의 우세가 있고요. 지금 사실 크레인즈는 사실 한 경기 정도 이노우한테 맡겨봐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 정도로 지금 두 팀의 전력차가 사실상 난다고밖에 없는 수준이고요. 경기를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수 수준의 차이가 나게 된다면은 그 경기를 좀 뒤집기가 힘들기 때문에 못해도 크레인즈가 7점 정도는 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리블레이즈를 응원하고요. 프리블레이즈가 지금 보면은 뭐 지난번에 연패 한번 길게 갔다가 한번 끊고 다시 연패 가고 있죠. 네. 요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흡사 지난 시즌 하이원과 비슷한데, 겨우겨우에서 연패 끊어냈는데 다시 연패, 겨우겨우 연패했는데 홈에서 연패 끊어내고 다시 연패, 뭐 이렇게 가는 그림들이 이번 시즌 프리블레이즈가 그와 같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3점, 5점 이렇게 빼앗아 먹는 게 플레이오프나 우승권의 경쟁에 있는 팀들, 국내 팀들에게는 굉장히 담비 같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리블레이즈가 3점 이상은 그래도 따와 주길. 예상은 아니고 바람이죠. 예상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크레인즈가 이길 거라고 해놓고 또 니코 무너지듯이 또 갑자기 프리빌레이즈가 푸르 안 그럴 것 같아요. 푸르 안 그럴 것 같고, 오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조짐이 있었잖아요. 뭔가 반등할 수 있는 조짐이라던가 뭐 선수 군성원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 뭐 골텐딩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커버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라고 그런 변수들이 있었는데, 푸브는 그런 변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만 잘 잡히면 사실 오지글스도 최상위권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뭐 사실 오지 니코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크레인즈 쪽에 많은 우세를 점쳐주셨어요. 다음 시리즈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과 오지글스의 2연전 11월 24일, 25일 토요일 일요일에 있습니다.
지난번 도마코마 2연전에서 사할린이 1승 1 슛아웃 패 우세였고요. 이번 2연전 끝으로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4라운드가 또 끝나게 되네요. 현재 5위 사할린, 6위 오지글스 똑같이 17경기 승점 2점 차입니다. 이번 2연전에서 5, 6위 바뀔 수도 있고요. 4위 팀에게 더 가까이 갈 팀이 누가 될 것인가 주목이 되네요. 사할린이 최근 6연패 중이죠. 3 슛아웃패 1 연장패 포함해서 팀 역대 최다 연패 기록 중인데 사할린 연패 탈출 홈에서 지금 끊어야 되는 상황이고 5위까지 떨어졌어요. 최근 4시즌에 뭐 2위, 1위 했던 팀이 지금 5위까지 떨어져 있는 것도 굉장히 낯선 상황입니다. 오지글스는 최근 니코 3연전 수입으로 분위기를 좀 바꿨습니다.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비탈리 시티니코프, 알렉세이 알렉시프 이 두 명의 공격수들 말소가 됐군요. 올 시즌 활약이 미미했던 두 선수들인데 이번 시리즈부터는 뛰지 않습니다. 사할린과 오지글스의 2연전 전방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지글스가 니코전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할린은 지금 1라인에 좀 많이 기대는 팀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 3, 4라인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공격의 정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막 이제 마무리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서 좀 기량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1라인에 많이 기대는 팀이 됐어요. 그런데 오지가 니코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1라인에 대한 해답을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오지가 충분히 이번 2연전은 지난번처럼 좀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스피드 계열인 니코의 1라인 반면에 뭐 물론 사할린 1라인에도 클림추크라는 굉장히 스피드스타가 한 명 있긴 있지만은 약간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려민 선수가 좀 사이즈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또 1라인의 컬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골텐딩이 약점이죠. 오지는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좀 맞물리면서 실점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1라인을 어떻게 잘 막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여기도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상황은 지난 하이원과 대명의 3연전과 비슷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나눠 먹기 하면은 두 팀 다 망하는 거고요. 네. 예, 어떻게든 6점을 서로 가져가려고 해야 좀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길목에서 두 팀이 또 만나버린 게 지난 하이원과 대명의 3연전 느낌과 굉장히 흡사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바람은 3점씩 나눠 갔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이고요. 반대로. 네. 근데 예상도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간의 변수나 또 맞물리는 것들이 서로 3점씩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사할린은 상대적으로 좀 준비 기간이 많이 있었죠. 휴식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지글스는 게임을 계속 치러내고 있어서 경기력 부분에서는 오지가 더 앞설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상대가 사할린이고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휴식을 오래 가졌다고 해서 뭐 경기력이 떨어질 팀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5대5가 굉장히 맞부딪히는 부분들이 많네요. 여긴 또 예측이 쉽지 않네요. 상대적으로. 하이원과 안양한라 2연전이 우리나라 고향에서 있습니다. 24일, 25일 역시 주말이고요. 지난번 안양 2연전에서 한라가 두 번의 정규 승리를 다 가져갔죠. 하이원이 최근 대명전 3연패, 승점 0점이었어요. 7위까지 떨어져 있고 최근 9경기 2승 7패, 5위권과 더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좀 갈 길이 바쁘고요. 한라가 5연승 중이죠. 하이원을 상대로 7연승까지 갈 수 있을지 도전을 합니다. 지금 하이원이 분위기가 안 좋고 지난 2연전 또 2승을 했고 한라로서는 충분히 지금 7연승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박우상 선수 300포인트에 한 개 남겨놓고 있는 하이원과 안양 한라의 시리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라가 아무래도 두 경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지난번 대명전에서 확실하게 수비력이 정돈이 된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방울프 선수가 러시아 스타일에 익숙한 것처럼 델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KHL 뛰었잖아요. 이런 부분 역시 좀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거는 안양 2차전에서 그대로 드러났던 결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굉장히 유사한 경기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시리즈에서 박우상 선수가 300포인트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막 멘트 이런 거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막은 지난달부터 그 전부터 만들어놨는데요. 계속 드디어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쓰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하이원도 물론 이제 대명전에
그 경기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좀 안양 할라이가 좀 수비력을 조금 더 뚫어내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한라 쪽으로 결과 좀 기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모두들 다 그렇게 예측을 하실 것 같고요. 예, 하이원으로서는 지금 벼랑 끝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예, 지금 이번 시리즈까지 연패로 마무리가 되면은 예, 회생 불가능한 이번 시즌 회생 불가능한 단계까지 가는 거다 보니까 하지만 뭐 대명에서의 그런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네. 예, 그런 부분이 안양한라전에서도 그러니까 하이원은 지금 예, 안양한라를 대처해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기보다는 하이원 스스로 자기네들 플레이를 얼마만큼 다시 보여줄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그죠. 슛을 많이 만들어도 어쨌든 득점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그리고 뭐 좀 큰 문제. 라인 간의 밸런스도 맞았다 깨졌다 하고 있는 그런 기복 있는 모습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예, 하이원 스스로 좀 재정리가 필요한 재정리 이미 돼 있을 거고요. 휴식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자기네 것을 보여주느냐가 더 관건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인천에서 대명 킬러웨일즈와 니코 아이스박스의 2연전이 있습니다. 11월 24일, 25일 오후 3시 경기 저희 온도스포츠가 또 중계를 예정하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지난번 니코 2연전 아이스박스가 2경기 다 정규승 이겼었죠. 이번 2연전 끝나면 또 양팀 정규리그 4라운드 끝납니다. 현재 3위 대명, 4위 아이스박스 승점 1점 차. 2경기 아이스박스가 더 치르긴 했어요. 이번 2연전 결과 승점 어떻게 나눠갔느냐,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상위권 순위 판도에 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시리즈입니다. 대명 5연승 후에 2연패 하고 있고요. 대명은 브렛 파넴 선수가 통산 200포인트에 3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스박스가 8연승 후 3연패 중, 두 팀 다 연패 중이죠. 아이스박스는 대명, 하이원, 한라를 차례로 만나는 대한민국 원정 9일간 6연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대명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니코가 어쨌든 지금 인라인이 약간 죽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대명의 전반적으로 수비 기대치 자체는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업 골리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슈팅을 좀 많이 허용을 해도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니코의 인라인은 그러니까 그만큼 막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위협적인 이제 무기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대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1라인 자체 라인 밸런스 자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라인, 2라인, 3라인 이런 부분에서. 근데 어쨌든 니코는 지금 좀 3라인으로 가면 갈수록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고 3라인으로 가면 약해지는 팀들에서 대명이 어떻게 보면은 좀 대명의 3라인이 좀 이득을 많이 보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블레이즈전이 그랬고 하이원전이 그랬죠. 그런데 사실 니코의 3라인도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이용을 한다면 여기서 차이를 많이 만들어낸다면은 예, 대명이 충분히 2연승까지도 기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여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니코는 후쿠지라는 좀 어떻게 보면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런 네. 후쿠지 선수가 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 이기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좀 3라인 부분에서 좀 차이를 잘 만들어낸다면은 충분히 대명도 2연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은 니코의 1라인에 대한 해답을 이번에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예, 정말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좀 두 가지의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터지느냐가 좀 승부를 가를 것 같습니다. 이번 2연전 대명으로서는 진짜 연패 끊어야 되고 중요한 시점이고 저는 이거 진짜 지난번에 일본 원정 때 마찬가지로 이번에 2연전 못해도 3점은 해야 되는 지금 대명의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박김철 PD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 일본 원정 때도 보면은 예, 두 번째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예, 적응했던 모습들을 보여줬고 어느 정도 네. 스스로들도 해답을 찾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니코를 상대함에 있어서 뭐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책이 없다거나 이런 거는 아닐 거고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1, 2, 3 라인의 예, 싸움에서 라인 매치업에서는 대명이 우세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4라인까지 갔을 때에는 또 4라인은 또 니코가 또 나아 보이거든요. 경쟁력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변수들 그리고 활동량 부분에서는 니코가 그래도 앞서는 게 사실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과
그러니까 활동량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활동량이 떨어지면 또 스피드도 못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변수가 근데 지난 일본 원정 2차전 때에 어느 정도 해법을 찾았으니 충분히 이번 시리즈에서 그 해법 찾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수비 턴오버 부분도 꼭 예, 네.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다 커버 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연패도 탈출하고 다시 연승으로 가서 분위기 반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저는 이번에 일정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눈에 띄었던 게 아이스박스가 한국 원정 왔죠. 한라가 대명 하이원에 비해서 일본 팀들하고 원정 경기할 때 상대적으로 좀 일정이 유리한 것 같아요. 10월에 크레인즈가 우리나라 와서 하이원 대명 한라순으로 만났고 이번에 아이스박스 우리나라 와서 또 대명 하이원 한라순으로 만나고 1월에 프리블레이즈 앞두고 있는데 하이원 대명 한라순으로 만납니다. 이게 9일간 6연전인데 항상 5번째, 6번째 경기가 다 한라전이라는 점. 근데 또 오지글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라 하이원 대명순으로 상대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9월이었죠. 근데 이게 또 지진으로 바뀌면서 1월 말 2월 초에 잡혔는데 대명 한라순으로 만나요. 이걸 보면서 한라는 진짜 뭔가 되는 팀이 아닌가. 일정도 이렇게 좋아요. 일정도 근데 우승한 팀 뭐 순위가 높은 팀 우선으로 해서 좋게 짜여져 주니까요. 예, 뭐 일정 좋게 받으려면은 성적이 좋아야죠 그 전에. 저는 이 일정을 보면서 지금 5연승 중인데 이번 고양 하이원전 그리고 다음 주에 안양 아이스박스전도 좀 우세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양 하이원전 잡혀 있는데 이거 저는 조심스럽게 한 10연승까지도 한라가 갈 수 있는 지금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미끄러지겠죠.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네. 지난번에 제가 대명 4연승 찬스다 이 결과를 보고 좀 자신감을 얻어서 조심스럽게 감히 예상해보면 한라 10연승까지도 갈 수 있는 찬스다. 그럼 우승이죠. 네. 10연승 이 시점에서 10연승이면 정규리그 1위 굳히기죠. 그렇죠. 지금. 그럼 네. 우승이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 또 업로드 될 테니까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alhockey.kr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한글 홈페이지 계속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73회였습니다. 이현섭 기자, 박김재 PD,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